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특강하고요. 예, 문제를 조금 난이도를 낮춰서 구성을 한 겁니다. 예, 왜요? 까다로워요? 당연히 처음 보는 문제는 있죠. 이건 이제 공부하는 거니까요. 특히 주관식 많이 그럴 거예요, 그죠? 예, 그거는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일반적으로 객관식 패턴은 이제 그 답을 좀 쉬운 곳에서 찾을 수 있게끔 뭐 이렇게. 물론 뭐 화재 안전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항상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 거에 뭐 크게 현혹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25번 문제 진행을 하죠. 자,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도 우리 이제 특강 테마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두 가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300세대 미만이다. 뭐 이건 이제 다 알 수 있는 거고요. 그죠?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 중에 첫 번째, 이 원룸형 주택의 하한선이 없어졌죠? 14제곱미터 없어졌다. 이건 의도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50제곱미터 주거전용 면적입니다. 자, 그리고 건축 제한이죠. 제한, 뭐 기계적으로 푸셔야 돼. 이건 뭐 읽어보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도구, 단원, 안 된다. 그렇죠? 1원, 도외원은 된다. 이거죠. 기계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시면 1번 300미 맞고요. 2번 50제곱미터 이하 맞죠? 예. 그래서 이걸 왜 주의를 하셔야 되냐면 그냥 이렇게 14 이렇게 예전처럼 있었던 지문이 쓱 들어가면 안 된 거예요.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개정이 됐으니까 주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 5번 보시면 하나인 건축물의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와 원룸형 주택도 안 되죠. 그죠? 근데 5번 보니까 그건 건축할 수 있다. 그래 잘못된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생각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죠. 이건 이제 요 프로그램에 그냥 넣고 답 내는 거예요.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26번 문제입니다. 혼합주택 단지 관리. 예. 이것도 테마에 있었던 거죠. 혼합주택 단지 관리. 이것도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정의를 하셔야 돼요. 뭐 기본적으로 혼합주택 단지는 분양의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또 임대의 경우는 임대사업자가 의사결정을 하고 그 임대사업자의 경우에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으면 사전에 협의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됐죠. 자. 여기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푸실 때 2분의 1 초과하고 3분의 2 이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하실 텐데 요걸 정리를 하시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요거를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사전적으로. 그래서 요 5가지는 첫 번째는 관리 방법을 결정하는 거죠. 두 번째는 주택관리 업자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기선 계획을 조정하는 문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충당금이죠. 장충이든 특수충이든 충당금 쓰는 문제. 그 다음에 관리비 등을 쓰는 문제와 관련했을 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분의 1 초과는 여기 이렇게 2분의 1 초과 그리고 요 밑에 그러니까 여기까지 요거는 이제 2분의 1 초과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 요거는 3분의 2 이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 1번 공동 결정하고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돼 있고 그 3번 지문 3번 지문을 보시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관리 방법 결정과 선정 이 두 가지 경우는 3분의 2가 아니고 2분의 1 초과했죠. 그죠? 답은 이제 3번인데 그 2번 지문이 사실은 이제 이걸 내가 혼합주택 단지 관리를 다 했다. 이제 다 어떤 식으로든 다 이 내용을 내가 다 안다. 그럴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 요 두 가지는
구분이 확실하게 가능하다. 그러면 각자 알아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각자 알아서 이렇게 뭐 몇 분의 몇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건 각자 할 수 있다. 그 2번 지문이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지문이 지금 보신 것처럼 길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핵심적인 키워드로 혼합주택단지가 정리가 돼 있어야지 거기에 또 맞춰서 문제를 푸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예, 출발이 괜찮지요? 괜찮지요? 예. 5번 보시는 것처럼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7번 문제. 이건 단편적인 문제죠. 그리고 우리 이제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사 이쪽은 함정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답내기가 좀 수월한 부분입니다. 우리 주택관리사 등 결격사유 얘기해요. 결격사유 이야기할 때 자3, 금2라고 하는 거죠. 그죠? 결격사유 이야기할 때 자격 취소 후 3년, 금고 이상 형 받으면 2년 동안은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된다, 될 수 없다.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3번 보시면 금고 이상 형 받았다 그러면 2년이죠. 얼마나 계속 나머지 지문에서는 크게 이렇게 함정을 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쉽게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28번 문제. 28번 문제는 관리규약 준칙과 관련된 이야기라서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 5번 보시면 관리규약이 제정되면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이거를 제철할 수가 있어요? 관리규약이 제정되는 시점이 언젠데요? 그건 사업주체가 제정하잖아요. 그죠? 그 입주와 동시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로부터 과반수 입주하고, 그리고 나서 요구하고, 그리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이제 입대 구성돼서 뭐 관리 방법 결정하고 이러고서 입자 대표 회장이 하는데, 그 시간이 이미 30일이라고 이렇게 해주면 이거는 뭐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개정된 날로부터 그렇게 하는 거죠. 개정된 날로부터. 그죠? 관리계약의 제정은 사업주체가 하는 거예요. 뭐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사업주체가 제안하는 거죠. 그죠? 제정안을 제안하고, 제정은 입주예정자 과반서 면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5번이 잘못되어 있고, 뭐 1번은 쉽게 아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준거가 되는 거 만들어야 됩니다. 누가? 시 도지사가 만든다. 잘 알 수 있고요. 2번 운동시설 위탁. 준칙 포함 사항이죠? 좋아요. 그 다음에 3번 준칙을 참조해서 관리규약을 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 나와 있네요.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의 제안한 내용으로 입자 예정자 가만 서면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이 되잖아. 그럼 그거 제정돼서 그래요. 개정된 날로부터 5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앞쪽의 문제가 어렵지 않은데, 그죠? 2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단편적인 문제. 사실은 이 동별대표자 임원 선출하는 문제, 임기 문제 이런 것들이 복잡해요. 특강에서도 공부를 하셨지만 특강 내용 좀 상기 하나 해볼까요? 임원 선출할 때 동별대표 임원, 그죠?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 이 임원을 선출할 때 500세대 이상인 경우와 500세대 미만인 경우로 구분해서 살펴보셔야 되죠. 그 내용 주의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그 2번 보시면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는데, 자녀 임기가 얼마인 경우에는 임기에 횟수에 포함되지 않느냐라고 할 때 3개월이 아니고 6개월이죠. 그래서 2번이 잘못돼 있고요. 특히 주의하셔야 될 지문이 3번 지문이에요. 3번 지문. 3번 지문 좀 설명을 좀 할게요. 29번에 3번. 뭘 주의를 하셔야 되냐면, 자, 선출해요. 선출 방법을 다 알고 있나요? 동별대표자나 임원 선출 방법을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제 해임을 해요. 해임 방법을 다 알고 있나요?
선출의 방법으로 해임을 하니까, 그죠? 저희 이제 이렇게 하니까 여기까지만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해임을 할 때 무조건 선출, 그 과반수로 선출했으니까 과반수로 무조건 해임하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 해임은 반드시 해임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임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동의해서 그냥 해임시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해임 사유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다고요? 관리규약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해임할 때는 그 해임 절차는 선출의 방법으로 해임하는 건 맞는데 그 해임 사유가 관리규약으로 있어야 가능하다. 요 질문을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실제 시험에 나왔을 때 선출의 방법으로 해임한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렸더니 이 지문이 나오니까 굉장히 생소해 하더라 그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3번 이야기할 때 동별대표자는 과반수로 뽑았다 이렇게 가정해 과반수로 해임한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니까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하는 거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해임은 선출의 방법으로 하되 반드시 해임 사유는 관리규약으로 정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네. 자, 그 다음에 그 4번, 그 회장과 감사는 전체 입자 등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하죠. 그죠? 물론 거기에 12조 제2항 2호 가 1목에 따라 회장 감사는 제한다. 이게 여러분들은 뭔지 몰라도 물론 내용은 알죠. 이게 이제 주민들이 뽑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계시다라는 전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가로 열고 닫고 돼 있는 부분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회장 감사를 주민들이 안 뽑는 경우 있죠. 500세 미만 일단 안 뽑고 이러한 경우는 그렇게 해임하는 거에서 제외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사는 어떻게 뽑아요? 500세 이상이든 500세 미만이든 다 어차피 뽑으니까 해임하려면 관리규약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해임을 해야 돼요? 입대해서 해임하라 그래야 돼요? 그러면 팔은 안으로 굽죠. 자기 식구들 자기네들이 해임하겠어요? 안 하죠. 그래서 그때는 해임 사유뿐만이 아니라 해임 절차도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한다.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뽑은 건 주민들이 해임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뽑은 거는 관리규약으로 그 절차를 정한다. 결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30번 문제는 많이 틀렸어요. 30번 문제는 2번이 답인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동형 모의고사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때 어떻게 공부를 하시냐면, 요것만 공부해요, 요것만. 그러니까 어떤 내용에 뭐 이렇게 요약하면 그것만 합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문제집에 요약된 부분 있잖아요. 이걸 꼭 읽어보셔야 돼, 해당 부분을. 자, 중앙 분쟁 2번 이야기예요. 분쟁 조정위원회는 조정 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그 절차를 완료를 해야 되는데 30일 이내에 완료를 해야 돼요. 30일 이내. 무슨 얘기냐면 막 다툼이 있어서 이게 중앙 분쟁 조정을 합니다. 근데 그 기간을 60일 주면 그 분쟁 조정하다가 더 큰 싸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그렇게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 조정 기간은 전유 부분은 60일이에요, 그죠? 공용 부분 90일이고 그건 잘 알고 있어요, 그죠? 물론 그걸 따왔지만 이 분쟁 조정은 그 사안하고 다릅니다. 그건 좀 디테일하게 들여다봐야 되고 이거는 분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빨리 끝내줘야 돼요, 빨리. 30일입니다. 30일. 네? 연장도 30일. 연장? 수락
여부, 요거는 분쟁조정위원회 그게 아니에요. 그건 하자에서 나오는 얘기고. 하자 심사 분쟁 조정에 조정서 나오면 그거에 대한 수락 여부가 15일에서 30일로 바뀌었다는 거고, 이거는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이어서 그걸 수락하느냐 마느냐 그 얘기가 아니죠, 이거는. 3번. 예. 그래서 요거를 두 개를 좀 정리를 하도록 할 거예요. 이거 두 가지. 자, 30번이요. 요게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왔잖아요. 그 절차를 거의 가지고 왔어요. 근데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요 위원 구성 있잖아요. 위원을 구성하는 문제는 같아요. 요거를 가지고 왔어요, 그대로. 근데 의원 수는 다르죠. 그죠? 얘가 이렇게 가지고 왔겠죠, 이렇게. 얘가,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가지고 왔겠죠. 그죠? 그래서 1에서 4급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똑같습니다. 근데, 요 하자심사하고 요 분쟁조정 할 때 그 조정 기간은 이거는 60일, 공용부분 90일, 1차 해안에서 30일, 그리고 수락 여부에 대한 결정 30일 이렇게 되는데, 얘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30일, 30일 수락 여부에 대해서 얼마? 30일 이렇게. 그래서 이 기간을 대폭 줄인 거죠, 이쪽에 비하면. 그죠? 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하자 심사 분쟁 조정하는 부분하고 관리 분쟁하는 거하고 이 부분은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중요한 키입니다. 그죠? 이게 15일에서 30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수락 여부에 대한 부분. 이걸 30일로 바뀐 게 이것 때문에 이게 바뀌었는지, 이것 때문에 이게 바뀌었는지 어쨌든 통일이 된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정리하고 있고. 사실 요즘은 예전에 하고는 좀 다르죠. 휴무, 뭐 특히 뭐 10월만 해도 뭐 이렇게 넘게 휴무인데 만약에 이거 15일이나 해라. 그럼 너무 답답할 수도 있죠. 한 달,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도 똑같아요. 예전에는 조정조서라고 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재판상 화해. 조정조서가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결론이 났다. 그래서 여기 수락했다. 그러면 조정재판상 화해와 같은 동일한 효력을 낸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31번 문제를 또 이제 하자와 관련해서 같이 비교하는 형태의 문제가 나왔네요. 회의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자, 이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도 이제 여러 문제, 위원 구성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회의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죠? 위원 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회의. 이건 이제 문제를 낸 의도는 뭐냐면,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는 하나가 아니고, 요 위원회뿐만 아니고, 분과위원회도 있고, 소위원회도 있으니까 각각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느냐 이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다 할 때 어떻게 해요?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이렇게 다 하잖아요. 이렇게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하는데 요건 과반수 출석, 전원 찬성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좀 다르니까 이걸 이제 체크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고요. 위원수가 일단 이건 50명 이내로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9명에서 15명인, 요거는 3명에서 5명 이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뭐 좀 더 나가면 뭐 이제 정리가 다 됐으니까 이것하고 이것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정하고, 요거는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그 31번 문제 보시면 전체위원회는 뭐 분과위원회는 소위원회는 이렇게 쭉 이야기할 때 과가 하지만 3번의 소위원회는 과거가 아니고 과전, 과전 해야죠.
과반수 출석계의 전원 찬성 의결. 그래서 3번. 그러니까 이것 이외에는 요 회의 문제는 다른 거를 답으로 낼 게 없어요. 특히 딱히 법령 양은 굉장히 많지만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는 딱 세 가지 패턴이에요. 의원 구성, 그리고 조정 기간, 그리고 회의 전체적으로 그 세 가지의 패턴을 구분하느냐. 이렇게 좀 이렇게 컴팩트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1번 문제 보셨고요. 예, 계속해서 32번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하자보수 보증금의 예치 보관은 올해 놓치면 안 되는 문제죠. 하자보수 보증금의 예치 보관. 예치 보관. 이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좀 정리가 되셨나요? 특강 하면서 특강 테마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기산점, 두 번째 하자담보 책임기간. 왜 글자가 작아요? 이건 엊그제 한 거니까 다 알고 계시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 그 다음에 이거 꼭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단편적인 부분으로 안전진단이라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큰 테마로 할 때는 하자, 진단, 하자, 감정. 구분하셔야 되죠. 하자, 진단, 그 다음에 하자 보수의 종료 절차. 그리고 하자 보수 보증금과 관련해서 이 보증금의 예치 보관 관련된 청구 및 관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보증금 나중에 반환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는 그렇게 지금 이제 보셨지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확해야 되고, 기산점에서는 주택 인도증서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까지 돼야 돼요. 전유 부분.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이미 수도가 이렇게 쭉 되어 있지만 세부 내용을 반드시 찾아보셔야 돼요. 이게 뭐다라는 걸 찾아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건 완벽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완벽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좀 어렵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읽으시면 안 돼요. 여기는 또 개정 부분도 있고 하니까. 종료와 관련해서는 그 20일 이상 게시하는 게 두 번 있잖아요. 한 번은 전유 부분 종료를 위한 입주자한테 하는 것, 또 하나는 공용 부분의 종료를 위한 5분의 1 이상의 반대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 한 번은 전유 부분을 위해서 하는 거고, 한 번은 공용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 그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런 내용들은 전유 부분, 공용 부분을 바꿔서 내면 이제 혼동하거나 틀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20일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치 보관 청구 관리, 반환과 관련해서는 우리 2, 3, 5, 10 이렇게 있을 때 요게 40, 15, 요게 25, 요게 20 이렇게 되죠. 청구 관리 이제 여기서 이제 보도록 합니다. 물론 지금 이야기는 그냥 예치 보관만 나왔네요. 그죠? 청구 관리는 별도로 좀 요걸 하시고 나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는 누가 하느냐? 사용검사, 사업주체가 하죠.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때 명의가 중요하죠. 누구 명의요? 누구 명의? 네, 사용검사권자 명의로 합니다. 물론 이제 입자대표가 구성되면 지체 없이 명의를 바꿔주는 절차는 있죠. 자, 그래요. 그러면 이 증서가 나오는데 이 증서의 보관은 누가 해요?
이 증서 보관. 어? 누가? 예, 증서 보관이죠. 보관 누가요?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 증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증서를 누가 보관해야 돼? 나중에 이제 청구 관리에서 하자보수 보증금을 보관을 입자 대표가 하죠. 보증금을. 그러니까 이제 요거하고 이제 비교를 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 요거는 보증금의 보관이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의에 대한 그 증서에 대한 증서 보관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증서를 보관을 하죠. 자, 일단 그 32번은 답은 뭐 쉽게 찾았어요. 그죠? 사업 주체로 한다. 2번이 잘못돼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인계는 하는데, 그죠? 그 보관은 5번에서 보시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보관을 맡기죠. 그죠? 인계는 입대, 물론 사용검사권자가 입대에 인계를 하는데, 이게 인계는 이렇게, 그러니까 명의 인계하면서 이제 서류도 주는데 입대가 이제 관리주체 갖다 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관리주체가 보관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요거 이제 청구 관리 절차를 좀 보도록 할까요? 청구 관리 절차.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인데, 이 보증서의 청구를 발급기관의 입자대표가 이제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발급기관은 검토해가지고 지급을 하죠. 그죠? 청구하고 지급을 합니다. 지금 며칠 이내 하라고요? 30일 이내 해라. 이내 지급을 하는데, 지급을 할 때 이 발급기관은 그냥 주지 않죠. 통장, 그러니까 금융 계좌를 통해서 이제 거래를 하게 되는데, 그 통장의 명의는 반드시 공동 명의를 하게 돼 있고, 그 명의 주체는 입자대표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이죠. 사무소장 명의로 반드시 공동 명의로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보증금에 이제 찾아왔으니까 통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통장은 누가 관리를 해요? 관리는 관리처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게 오류가 나기 쉽다는 게, 관리를 누가 하느냐 하니까 관리주체가 한다 이렇게 쓰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 문제가 아니니까. 관리는 누가 한다고요? 입주자 대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 돈에 대한 관리는 해요. 그러나 어쨌든 관리사무소장은 도장은 받아야 되죠. 그리고 이 보증금을 사용을 했다. 그러면 두 가지 주의를 하셔야 되죠. 사용을 했다. 뭐 쓰려고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그죠? 사용할 거 아닙니까? 사용을 한다. 하게 되면 그 사용 명세를 누구를 줘야 되느냐? 사업 주체 줘야 되죠? 30일이면 사업 주체 줘야 되죠? 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죠? 근데 여긴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의무 관리 대상의 경우에만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요 절차만 있는데, 의무 관리 대상인 경우는 두 가지를 하는 거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래서 요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말씀드리지만 매번 했던 이야기가 또 틀려요. 결국 시험장에 가서 틀립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하는 게 필요하다. 특강 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거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하셔야 되냐면, 제가 쓰기 전에 여기 의무관리 대상이 들어간다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아는 거고, 써놓고 나서 보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아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특히 이제 주관식은 덜 염려가 돼요.
객관식은 이런 지문을 의도를 틀리게 하기 때문에 잘 빠져듭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될 핵심 테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자를 전체적으로 지금 다 본 거예요. 그래서 꼭 요 하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세 문제까지 예상을 하니까 거기가 또 올해는 다 중요하고 다 개정됐잖아요. 그래서 그거가 결국은 이렇게 판을 이렇게 좌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 하자 부분에 대한 정리가 뭐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완벽할 수 있고 요 요약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끔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께서 안 보고 조금 더 많이 해야 되겠죠? 자, 계속해서 퇴직급여 보장 법령상 중간정산 사유. 이것도 이제 평소에 내던 패턴에서 살짝 바꿨더니 또 답을 또 한참 찾아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 뭐 시험에서 이렇게 나온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물론 뭐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항상 여러분들께서 이게 동형이잖아요. 시험장 가시면 지문 하나하나 읽을 때 굉장히 긴장하시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해도. 33번 1번 있죠. 거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전세금 이야기할 때, 전세금 1회 한정하죠? 한 번밖에 받지 못해요. 근데 이거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한 번 받는 거예요. 여기는 수개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이렇게 해서 이제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수개가 아니고 한 개. 한 개에서 한 번이죠. 그래서 일단 이제 답은 이번에 틀렸죠. 자,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중간정산 사유와 담보 제공 사유는 이미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중간정산 사유하고 담보 제공 사유. 그래서 이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 공통적으로 되는 거, 주택을 구입하는 문제나 전세금 내는 문제나 뭐 요양하는 문제나 개인회생하는 문제나 파산의 경우나 뭐 이런 경우는 다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답이 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다 똑같으니까. 차이가 있다 그랬죠. 또 뭐 깡패했던 그대로 그리네요. 그죠? 중간정산에만 있는 게 뭐예요? 급여가 줄거나, 그러니까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하고 또 뭐가 있어요? 이거 하나뿐이에요? 또. 자, 담보 제공하는 사유는 뭐가 있습니까? 네. 대학 등록금하고 홀례비, 장례비. 그럼 요거 하나 생각 안 나는데, 이게 뭐예요? 153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153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5시간, 3개월 이상 줄어드는 경우, 이게 변하는 경우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근데 뭐 거의 줄어드는 경우겠죠. 자, 어쨌든 근데 이것도 이제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하고 정리하시는 게 아니라 꼭 원문을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 여기 한 개인지 수 개인지 한 번인지 두 번인지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 여쭤볼게요. 153 뭐가 153 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1일 1시간, 일주일에 5시간, 3개월 그건 알겠어요. 뭐가? 그걸 가로 넣기로 나왔다. 그러면 소정 근로 시간이.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꼭 이렇게만 끝내는 게 아니라 내용을 꼭 같이 읽어보시고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셔야 알 수 있어요. 그 4번, 33번의 4번 지문이죠. 4번 지문. 사용자가 근로자 합의에 따라 무엇을 1일 1시간이에요? 소정근로 시간을 그렇게 이제 가로 넣기를 만약 거기 나오면 그렇게 넣을 수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올해 이제 개정이 됐잖아요. 그죠? 새로 들어간 부분이니까 어쨌든 새로 나왔다 그러면 시험 나올 확률이 높고 뭐 주관식이든 객관식이든 어떤 형태로든 여기서 뭘 물어봐도 다 답을 낼 수가 있는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공부를 하실 때는 그냥 153 하고 끝내시면 안 되고 무엇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다는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원문을. 그러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4번은 이제 옳게 표현돼. 이제 사실은 33번에 4번을 틀리게 한 문제로 많이 다뤄보셨잖아요. 그죠? 1번, 예.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예. 어, 34번의 경우는 간단한 문제죠. 답도 쉽게 뭐 찾으셨을 거예요. 담보 책임이 그거 왜 들어가죠? 문제를 제가 수정하면서 법령상 보험급여에 대한 얘기. 아까 참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 담보는 얼마를 담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가입 금액의 100분의 50, 50% 이내로 담보가 됩니다. 자, 법령상 보험급여에 대한 이야기다. 담보 책임 및 이걸 뭐 지워주시고, 예, 34번 보험급여. 산재 보험급여. 산재가 발생되려면 업무상 재해가 있어야 되고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부상, 질병, 장애,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경우에 급여를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상, 질병은 치료를 해야 되고 이 치료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요양할 테니까 요양급여를 줘라.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죠. 요양으로 인하여 회사에 못 가면 휴업급여를 주고 휴업급여가 작아요. 일정 기간 지속이 돼요. 취업도 못했어요. 요건에 법적 요건에 해당이 돼요. 이런 경우라면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고 장애가 왔다는 얘기는 치유라고 하는 절차를 거친 거죠. 그죠? 치유된 후에 장애가 오면 장애급여를 그리고 직업 재활급여를 그리고 간병급여를 지급을 하죠. 간병급여를 사망 시에는 유족에겐 유족급여를 장제를 지내는 자에겐 장의비를 지급합니다. 지금 그래서 요 패턴 이렇게 나누어서 지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1번 요양급여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 지급을 하는 거예요. 예. 2번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임금은 평균 임금으로 지급하죠. 그래서 2번이 답은 뭐 쉽게 찾았습니다. 통상임금은 해고수당과 뭐 가산근로수당이 여기에 해당되고 평균임금은 퇴직금과 휴업수당에 해당이 되는 대표적인 거니까요. 답은 쉽게 찾으셨습니다. 장애급여는 치유된 후, 이 표현이 나와야 되죠. 치유된 후. 간병급여도 마찬가지예요. 치유된 후에 받는 겁니다. 장의비는 평균임금의 121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5번 문제. 뭐 이것도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죠. 자격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이야기죠. 원칙적으로 취득은 그날이죠. 상실은 그 다음 날입니다.
그죠? 예외적으로 취득의 예외는 없어요. 상실의 예외는 그날 상실되는 게 있는데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피부양자가 되거나 수급권자가 되거나 아니면 법령 적용 제외자가 되거나. 그러니까 상실 시기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해놓으면 1번 사망한 날은 일반적이니까 다음 날, 국적 잃은 날 다음 날, 피부양자가 된 거는 그날. 그래서 3번이 잘못됐죠, 그죠? 수급권자 4번 수급권자가 된 거는 그날. 적용 배제 신청을 해서 적용 제외를 받는다 그러면 그날. 그래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 기계적으로 요 세 가지만 그날이고 나머지는 다 그 다음 날이다. 취득은 잘 안 물어보죠. 다 그날이니까. 그죠?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좀 쉬셨다가 결로 요 부분부터 풀도록 하죠. 잠시 쉬겠습니다.